소액을 말하다 공약 세테크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이창식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세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세법은 항상 변화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잔잔할 수도 있고 몰아붙일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하지만 기본사항은 여느 법과 다르지 않게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라고 하는 그 위한다는 법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세테크를 담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산 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자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세금 강의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공약 세테크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첫 번째 내용은 궁금해요 Q&A 시간입니다. 궁금해요 Q&A는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궁금한 점을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일단 어떤 분이 궁금하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30대 직장에 다니는 소득이 증명된 성인인데 주택 한 채를 증여할 예정입니다. 주택의 시가는 3억 정도 파악이 되며 이 주택에는 1억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도 자녀에게 넘길 예정인데 세금을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증여겠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증여는 뭘까?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겁니다. 증여. 자산의 무상 이전이고요. 자녀는 소득이 30세가 돼 있는, 30세인 소득이 있는 자녀인데 이 소득과는 관련 없이 일단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합니다. 근데 그 주택이 한 3억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는 1억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사실 때 뭐 현찰로 다 내실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은행 담보로 해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아마 대출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부분이 한 1억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자녀에게 다 넘겨주신다는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뭐 소득이 있으니까 그 이자를 낼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그러면 증여는 부의 무상 이전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 1억 정도의 부채, 이게 여기에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채를 넘겼을 때 그 부채를 이제 앞으로 누가 갚게 됩니까? 자녀가 앞으로 갚게 되죠. 뭐 원금이나 이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라는 부의 유상 이전으로 봐서요. 요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억 중에 1억을 뺀 2억 원이 증여세 대상 금액이고요. 요 1억 원은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특징이 뭐냐면요. 증여는 누가 세금을 내죠? 증여를 받은 사람이 냅니다. 이 수증자로 해서요. 자식이 내거든요. 양도소득세는요. 부채를 이전한 부모가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금의 대상 인물이 달라진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B씨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연간 임대료 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인데 현재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는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비과세가 될지 요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의 특징은 소득은 다른 건 없으시고 일반적으로 임대사업만 하는 약간 노령의 그런 사업자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 이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굉장히 그 국가에서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인 수익을 가진 임대사업자에게는
지금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5월 30일 날 신고하는 분까지 요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게 연장이 될지는 좀 국회의 어떤 그 통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안이. 그건 좀 지나가 봐야 하는 사실이고요. 2016년 올해까지는 요거에 대한 종합소득세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클리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클리 이슈 앤 세금이라는 건요. 현재 우리가 세금의 어떤 그 뭐 이슈가 되는 뭐 국회에 뭐 법안이 들어갈 때인지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 세금에 대한 문제점이나 앞으로 이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세금에 대해서 매 주마다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이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뜻은요, 내가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었을 때 대부분은 2년 이상 보유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단기적으로 땅과 주택이나 건물들을 팔았을 때는요, 이게 중과세율이라는 걸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 문제 때문이라도 장기간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보유하게 되면 단기에 팔았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취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가지고요. 뭐 3년 이상 보유되면 10%, 뭐 5년 이상은 15%, 10년 이상은 30% 이렇게 해서 차익에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비사업용 토지라는 내용은요. 일반적으로 토지는 사업용일 때만 혜택을 줍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노는 토지죠. 그 다음에 특별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혜택을 주질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용 토지보다는 비사업용 토지가 많습니다. 이게 부재지 들어가거든요.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땅을 팔 수 없는, 특히 토지를 이렇게 팔 수 없는, 팔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서 국가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비사업용 토지에게도 적용시켜준다라고 이렇게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게 이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왜냐? 우리가 땅을 10년 전에 샀습니다. 샀으면 그 10년 전 것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냐. 근데 국회에서 그거는 못 해주겠다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2016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걸로 다 봐서 그 이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적용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특히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서 지금 국회 법안으로 지금 입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취득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 취득을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말에 국회 입법 통과해야 되는 걸 잘 확인하시고 올해 파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내년에 파시는 어떤 그런 계획을 좀 세워두시는 게 어떤가 해서 위클린 이슈로 제가 선정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세법의 전반전 이해를 강의 드렸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양도소득의 특징 자산의 유상 이전이라고 했어요. 자산의 유상 이전이 뭐냐? 내가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여기 비해서 무상 이전은 어떤 법이라고 했죠? 상속세, 증여세 등. 자산의 무상 이전은 상속세, 증여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격적으로 양도소득, 자산의 유상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양도소득은요, 개인별 과세 원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별 과세 원칙이 뭐냐? 양도소득세는
어떤 종류죠? 이거는 소득세의 한 부분입니다. 소득세랑 내가 1년 안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그거 내년 5월 31일 난다고 했죠. 그거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는요, 누구와 합치지 않습니다. 나만의 소득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개인별 가세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랑 저의 와이프랑 같은 연도에 두 건의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합산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공유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집이 한 채 있는데 집을 내 집은 반, 와이프 집은 반, 2분의 1이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팔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합산해서 신고할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내 거 2분의 1 따로, 와이프 2분의 1 따로 해서 따로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가세원칙이 주를 이루고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 가세원칙. 내가 주택을 세 채를 팔 예정입니다. 특히 한 연도예요. 그러면 한 채는 2월달, 한 채는 7월달, 한 채는 11월달 이렇게 세 번 팔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2월달에 팔았을 때 언제까지 신고한다고 했죠? 제가 첫 시간에 양도소득세 자산을 판 날의 말일 이후 2개월 이내,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또 납부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7월에 한 번 더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로따로 세금 신고하고 그냥 끝내버릴까요?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2월 달에 판 거와 7월 달에 판 거를 한 번 더 뭉뚱그려서 합산합니다. 그럼 10월 달에 판 거는 어떻게 할까요? 세 개를 다 합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낸 부분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가세연칙이 뭐냐?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은 소득세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에 모두 합산한다. 합산한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 요 어떤 좀 헷갈린 부분들을 설명드린 게 있는데요. 내가 요번에 2달 이내에 신고를 못했을 때 내년 5월 30일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신고를 해도 되죠. 하지만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기한 맞춰서 신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번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좀 복잡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연도별 가세원칙입니다. 이 연도별 가세원칙은요, 소득세란 이름을 드는 모든 거는 다 해당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세 번째, 과세 대상 열거주의.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 특히 소득세는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제가 법전을 딱 펼쳐봐요. 펼쳐봤을 때 거기에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이라고 딱 열거가 된 상황만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과세 대상 자산에 한한다. 근데 첫 시간에요, 제가 예를 든 게 있습니다. 차량. 내가 자동차를 막 몰고 다니다가 좀 귀찮아졌어요. 좀 실증이 났죠.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했나요? 차량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열거된다는 거. 근데 이 열거주의와 반대는 포괄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괄주의라는 건요,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내가 이득이 됐다. 이득을 발생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소득세와 비교해서 법인세가 그렇습니다. 법인 아시죠? 개인 하나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거. 대부분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이 주식회사들은요, 이렇게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내가 10원이라도 이득을 냈을 때는 그때는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과세.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요거와 비교할게요. 외국인과 내국인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내국인은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이죠. 국적이 한국인 사람. 외국인은 국적이 외국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주자와 비거주자는요, 내국인, 외국인과는 다릅니다. 요거는요, 우리나라에 얼마 체류했냐, 이거를 가지고 구별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183일 정도 거주를 했다. 183일이면요, 6개월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365일이죠. 딱 나누면 약 2월 29일을 빼고는 대부분 183일이에요. 183일을 외국인이 거주했다. 그러면 이 외국인도 거주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외국에 183일 이상을 가서 거주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도 비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겠어요? 비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더 많이 우리나라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는데요. 거주자, 내국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체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나라에서 판 자산이나 또는 외국에서 판 자산 모두 합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특히 국외 소유 자산까지도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비거주자,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비거주자, 특히 우리나라 그 스포츠 스타들 있잖아요. 외국의 메이저리그나 프리미어리그 이런 데서 간 분들은 대부분 비거주자가 많습니다. 왜? 183일을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은요, 외국에서 판 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국내 소유 자산만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어떤 사항이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인데 내국인, 외국인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별해 줘야 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소득과 구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요, 내가 집을 한 채 있다거나 두 채 있다거나 세 채 정도, 그 다음에 땅을 한 두세 개 보유했다거나 이랬을 때 띄엄띄엄 생기는 어떤 소득이에요. 근데 내가 토지나 건물을 한 100채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생하는 기간이 꽤 자주 일어나겠죠. 1년에 10번도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1년에 30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띄엄띄엄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땅과 주택을 가지고 소득을 발생시킨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종합소득세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이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은 우발적 이슈, 아까 말씀드렸죠. 띄엄띄엄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계속적, 반복적, 자주, 그 다음에 나의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요,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요거 비교 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 내가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죠. 근데 사업소득은요, 아닙니다. 요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을 내년 5월 31일 날 신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기한도 달라진다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어떤 업종도 있고요. 특히 주택을
짓고 판매하는 주택 신축 판매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업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장기 보유 자산의 우대. 아까 제가 위클리 이슈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 내용입니다. 장기 보유 자산의 우대. 이 내용이 뭐냐면요. 장기 보유한 토지 및 건물. 다른 거 없습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만 장기 자산을 우대합니다. 이럴 때는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두어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공제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사업용 토지는 지금 입법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입법의 착오로 인해서 시작이 201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땅을 파시는 분들이 팔까 말까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올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누진 및 차등세율 구조. 누진 및 차등세율 구조는요. 일반적인 세법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딱 하나의 세금, 하나의 세율만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뭐 하나 있다고 하면 뭐 부가가치세 정도? 10% 정도 그냥 단일로 적용되는 어떤 세목 이외에 법인세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부분이죠. 부분들이요. 대부분 초과 누진 구조라고 해가지고요. 세율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이 있을 때는 요때 법을 적용하고요. 요 구간일 때는 요때 법을 적용하고요. 요 구간일 때는 요때 세율을 적용하고 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누진 및 차등 세율 구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요. 6에서 38%, 6%, 15%, 24%, 35, 38 이렇게 5단계 초과 차등 세율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양도소득세랑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일반적으로요. 일반 소득세는 이렇게 보유기간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유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는 반드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시세 차익의 목적으로 그냥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살았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때는요. 또는 등기를 하지 않고 막바로 팔았을 때는 이거를 단일기 뭐 50%나 40%나 이렇게 굉장히 큰 중과세율을 적용해서요. 단기 양도를 막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최소한 2년간은 보유해라.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있지 않습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도요. 무조건 내가 사가지고 판다고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한 3, 4년 전에는 3년 거주 요건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좀 부담스럽고 어렵다 해서 그건 없애버리고요. 이제는 2년 동안 보유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2년, 최소한 2년을 보유해야지만 이렇게 6에서 38%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특이 목적 보유를 억제한다는 목적이고요. 주식이나 출자지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왜냐면요, 주식은 주식회사고요. 출자지분은 주식회사가 아닌 뭐 유한회사, 합자회사, 향매회사 들어보셨죠? 뭐 그런데 주식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주식은요, 기본적으로 취득가액, 또한 내가 팔았을 때 양도가액 이외에 다른 필요경비를 적용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과 누진 구조를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단일 구조로 뭐 10%, 20%, 30% 이렇게 단일 구조, 특히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신고납세제도. 제가 제일 첫 시간에 가장 세법의 흐름의 1번으로 말한 겁니다. 신고납세제도. 요거는 반드시 납세자, 파신 분이 자진해서 신고하고 또 납부까지 해주시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신고하고 납부해야지만 확정되는 그런 대표적인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근데 요거에 비해서 제가 다른 게 또 있다고 그랬죠. 정부 부과제라고 제도라고 해서요. 정부가 부과시켜서 고지하는 대표적인 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 아시죠? 뭐 약간 좀 금액이 높다 하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부분들. 그것들은 신고 납세제와 다른 정부 부과제대로 운영하고, 특히 지방세들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나 뭐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그냥 고지해서 납부만 하면 되죠. 그런 것들이 정부 부과제도입니다. 거기에 대비되는 게 신고 납세제도. 내가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지만 세금이 확정되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자산에 대한 조세 정책. 부동산 중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세 정책 목적으로 혜택과 규제를 둠. 이런 것들이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그 다음에 뭐 전매 허가 제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를 막기 위해 아니면 그런 단기 양도 목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런 혜택과 규제를 줍니다. 가장 어떤 그 현 상황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도소득세의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양도소득세와 타소득과의 구분. 아까 제가 타소득과의 구분을 잠깐 설명드린 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땅을 판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사업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구별이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고 기한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나중에 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내가 세금을 내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지 일시우발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라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구분을 제가 지어놨습니다. 첫째, 유상양도. 일반적으로 유상양도죠. 뭐가? 양도소득세가요. 자산의 유상이전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양도를 하는데 이렇게 개인도 요 세 가지의 형태로 소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일반적인 거 일시우발적 한 번 또는 두 번, 뭐 두 번이면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양도소득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과 건물을 내가 여러 번 판다. 그래서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것들을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 소각 목적으로 양도한다. 이것들은요, 주식 소각하는 이유,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통 주식이 너무 많다.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뭡니까? 주가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주식수가 너무 많아버리면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목적으로 회사가 주식을 매입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없어져 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릴까요?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일정 부분의 이상의 어떤 반대의 급부를 주거든요. 그 소득을 이렇게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상양도는요, 개인도 할 수 있지만 개인 형태로 만들어진 이 법인이 양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법인은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법인은 개인이 아니니까요. 소득세는 개인한테만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법인이 땅을 갖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차익을 올렸어요. 그 차익은요, 그 회사의 이득을 봅니다. 이거는 법에 열거가 돼 있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포괄적으로 이득이 생기면 반드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 요거는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토지 등에 대한 양도 차익을 추가적으로 더 부과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토탈해서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땅을 팔거나 건물을 팔아도 법인세가 부과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의 유상이전. 요거는 양도소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이면 뭐 사업소득, 주식소각 목적이면 배당소득, 법인이면 법인세. 근데 요거는 이제 달리
적용하는 겁니다. 무상이전. 부의 무상이전. 내가 내 자식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줬다. 대부분 자식들, 특히 직계 비속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 대부분 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돈을 받다고 신고를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자식에게는 돈 거래를 안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상이전을 보는데요. 개인의 무상이전이다. 개인의 무상이전. 그러면 내가 부모인데 자식에게다 줬다. 아니면 뭐 타인에게 줬다. 아니면 뭐 친척에게 줬다. 이랬을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생전 증여자산. 사업과 관련이 없어야 돼요. 증여는요. 생전 증여. 그냥 살아있을 때 내가 줬다. 그럴 때는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후. 돌아가셨을 때 무상으로 이전이 됐다. 이랬을 때는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증여, 생전과 사후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업과 관련 있는 무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데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 자식도 새로운 사업을 하나 차렸어요. 근데 그 사업을 위해서 제가 일정 부분의 거래처를 띄워줬습니다. 이것도 사실 증여겠죠. 증여겠죠. 거기다가 뭐 자산도 넘겨줬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거래처에다가 내가 돈을 꿔줬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채무를 안 받겠다고 했어요. 요거를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왜?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의 무상 이전도 이렇게 사전 사후, 사업과 관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세요. 법인의 무상 이전, 자산 수증익, 채무 인정, 이것은 법인세 과세가 됩니다. 왜? 내가 줄 돈을 안 줬고 자산도 내가 비용을 부과하고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필요가 없었잖아요. 오히려 이득이 온 거예요. 이럴 때는 법인세도 부과된다는 거. 이렇게 무상 이전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업소득은 반복적으로 땅이나 건물을 팔았을 때죠. 양도소득은요. 계속 반복과는 상관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1회, 2회 이렇게 파는 거를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구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젠 좀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어떤 의미와 자세히 들어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세율의 차이. 적용세율은 똑같습니다. 왜 똑같느냐? 내가 땅과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는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똑같이 6에서 38%의 초과 누진 구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 양도, 투기 목적을 막기 위해서 내가 1년 안에 팔았던, 2년 안에 팔았던 이런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요, 중과세율을 부과한다고 했죠. 50%, 40%.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게 적용세율의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중과세율 40%, 50%, 미등기 양도는요 70%입니다. 그 예전 경우에는요 1세대 3주택, 뭐 1세대 2주택 이런 것도 50% 이렇게 중과세율을 적용했는데 그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기본세율 6에서 38%를 적용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2년 안에 팔았을 때 양도세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는 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걸 알아두십시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이거는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땅을 팔았다. 건물을 팔았다. 이런 거는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좀 특별하게 나와서 주택만 내가 지어서 팔았다 그러면 그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요. 토지와 건물은 대상이 달라요. 왜냐? 토지는요.
일반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치가 매번 상승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봐요. 근데 건물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지어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됩니다. 요 가치 하락 부분을 감가상각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치가 하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뭐냐?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점심 때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뭐 된장찌개를 하나 먹는다. 이럴 때 보면요. 된장찌개가 6,000원입니다. 그 안에는 6,000원이 된장찌개 값이 아니에요. 거기에 일정 부분을 나눠서 된장찌개 값과 부가가치세가 따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물건의 부가가치 상승분을 계속해서 엎어가지고 세금을 신고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최종 소비자가 가장 크게 내는 거죠.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요 세월은 10%입니다. 이럴 때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 토지는 면세라고 합니다. 면세. 세금이 없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근데 거기에 비해서 건물은 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면세 대상과 과세 대상이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과세 여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는. 왜냐? 토지분이 크면 부가세가 덜 내죠. 면세니까. 근데 건물분이 크면 부가가치세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요. 그냥 건물만 팔거나 토지만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죠. 이기 때문에 팔 때 토지값이 얼마인지 건물값이 얼마인지 요거를 구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기타의 실익. 토지나 상업용 건물의 단기 양도의 특수한 경우에는 뭐 양도소득세율이 종합세율 높아 과세하는 것이 납세자에 유리한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요. 단기 양도는 아까 제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어떻다고 그랬죠? 중과세율 같은 게 없고요. 6에서 38% 요거에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는 사업소득을 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 1년이나 2년에 팔았을 때 단기 양도일 때는 오히려 부동산 매매업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결성금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지만 양도소득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 첫 해에는요. 창업하고 개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발생한 수익보다는 비용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수익 빼기 비용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온다. 요거를 결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판 거보다 산 게 더 많았다. 양도소득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팔았을 때보다 샀을 때 더 많아서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요거랑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이 공제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데요. 절대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별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결손이 나온다 해도 양도소득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셋째, 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업소득은 추계가세 방식인 경비를 적용해 계산하지만 양도소득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요. 첫 해나 그 다음에 특별히 경비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요. 국가가 특히 국세청에서 그 업종에 따른 경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매매다. 뭐 주택 신규 판매다. 그러면요. 내가 100의 수익이 있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은 한 80% 정도가 경비를 인정하지 않겠냐 해서 국가가 80%를 경비율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결국은 이득은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을 추계 과세 방식이라고 하고요.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일반적으로 30년 전, 40년 전에 자산을 취득한 분들은요. 내가 그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자료를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럴 때는요. 환산가액이라고 해가지고 양도할 때 기준시가, 뭐 취득할 때 기준가를 해가지고 새롭게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해서요. 아까 제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뭐 부동산 매매요. 그다음에 주택 신축 판매라고 해서 사업소득을 부과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일정 부분 이상의 소득을 이러한 형태로 지금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업소득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대상 자산이 됩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주택 신축 판매업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건설업인 중소기업인 주택 신축 판매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금의 혜택은 이쪽이 더 많이 나는 거.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인지 주택 신축 판매업인지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요것도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요. 제가 양도세 신고할 때 그랬죠. 신규 기한이 내가 오늘 팔았으면 오늘의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고 말씀드렸죠. 요것도 예정 신고를 해서요. 부동산 매매업은 이렇게 절차를 한번 거칩니다. 거쳤다가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든요. 근데 주택 신축 판매업은 이런 예정 신고 의무가 없이 그대로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세 번째, 뭐 기장을 판단할 때 부동산 매매업은 3억, 주택 신축 판매는 1억 5천. 여러분들 기장 의무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요, 뭐 대차대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다 장부를 작성해서 국가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가에다 제출하는 금액이 3억 또는 1억 5천이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똑같이 2억이었다. 똑같이 2억이었다.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3억 원, 1억 5천. 이럴 때는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무래도 금액이 컸을 때 유리하잖아요. 그 밑에 거는 복식부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동산 매매업이 좀 유리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구분의 실익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뭐 부동산 매매업은 뭐 비교 가세 제도를 적용받지만 이거를 산출세액에서요. 내가 이거 팔았을 때 이걸 비교해서 더 큰 금액으로 하는 이런 뭐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 신축 판매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득과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게 없이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매업보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 경비율이 높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내가 비용을 쓰지 않아도 경비율이 높으면요. 내가 더 비용 처리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률이 떨어지죠. 그러면 세금도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산정할 때 주택 신축 판매업이 좀 더 유리한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세 구분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형이 어떤 건가? 양도소득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도소득 유형 중에요. 매도, 양도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특히 돈 주고 계약서를 쓰고 물건을 넘겼다. 뭐 소유권 이전을 하겠죠. 그 등기상의 소유권 이전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형적인 매매계약의 형태, 유상계약이 이렇게 매도입니다. 교환. 여러분들 물건을 이렇게 두 가지를 맞교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환이면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요 사람은요, 요 사람에게 판게되고요. 요 사람도 요 사람에게 요 금액을 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각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환도 양도소득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개인이요, 법인에 부동산을 제공하고 법인의 주식을 내가 사왔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을 넘긴 거, 요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아까 부담부 증여 제가 Q&A에서 했죠. 3억 원의 증여를 1억 원인 채무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2억 원이 증여고 나머지 1억 원을 부담부 증여로 양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확실히 아셨겠죠? 그 다음에 대물 변제.
대물 변제. 대신 제가 채무가 있는데 대신 갚아버린 겁니다. 대물로. 그러니까 물건이죠. 갚았을 때 변제했을 경우도 양도 대상이고요. 협의 매수에 따른 양도 또는 수용. 여러분들, 우리 집 앞에 도로가 납니다. 도로가 났을 때 그 도로를 국가가 수용해 가거든요. 그 수용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가져간 거. 그랬을 때는 국가가 가져갔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국가가 가져갔어도 요거는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반드시 수용. 이것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매도 없는 경매. 법원에다 경매를 내놨습니다. 그래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내놓은 거는 굉장히 어렸을 때 내놓죠. 거기다가 거의 세금을 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납. 내가 돈이 없어서 국가에다가 건물로 세금을 냈다. 이래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거. 환지처분. 토지 계획에 따라서 어떤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때 토지를 개발하려면 그 토지에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거를 사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요거를 환지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양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양도 담보. 양도를 위해서 담보 물건을 설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명의신탁이지. 일반적으로 명의신탁, 뭐 시행사들이 많이 합니다. 시행사는 명의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주거든요. 해지의 절차로. 그럴 때 안 되고요. 매매원인 무효유소. 원래 그거는 매매가 아니다는 무효유소. 소송을 걸어서 이겼을 때 다시 받아올 때고요. 계약의 해지. 그 부동산 계약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양도로 보지 않고요. 재산분할 청구권. 부부가 이혼을 할 때요. 일반적으로 내 재산을 증식을 위해서 역할했다. 그거는 본인 거를 가져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 일반적으로 공유물을 갖고 있을 때요. 이거를 뭐 서로가 나눴을 때, 이럴 때는 이건 양도로 보지를 않습니다. 비과세 양도소득. 일반적으로 파산신고. 파산을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요. 국가에서 파산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파산한 내용이 확인이 되면 이거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농지의 교환, 분합. 농지를 바꾸거나 또 분할하거나 합치거나 이런 것도 실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양도,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건 요거 3번이죠.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이라고 합니다. 과 그 부수토지. 주택은 토지와 함께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요거 1가구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어떤 거? 2년 이상 보여야 되고요. 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 내용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앞으로 세율이나 이런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아마 남아있습니다. 그는 3강 이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요. 상황 발생했을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말마다 홈페이지는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 이창식의 공약 세테크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요. 궁금증을 반드시 거기다가 써주세요. 그리고 Q&A에 제가 성실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